예순들의 남자 손이 제 등에 닿는 걸 이렇게 가만히 받아들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크고 두꺼운 손이 허리춤을 받치며 천천히 저를 일으켜 세웠는데 손등에 핏줄이 돋으져 있었죠.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있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앉혀질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전부 받아줘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고 대구 달성군 외곽에서 윤정인의 국밥이라는 작은 식당을 혼자 하고 있어요. 테이블 4개에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15년째 이 가게를 열고 닫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15년 전 겨울 남편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사고를 올려야 해서 부엌에 있었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을 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문은 닫힌 뒤였지요. 3시간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앞치마를 두은 채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한 게 15년째 저를 붙잡고 있는 곳입니다. 아들 민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34시예요. 민재는 19이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우는 저를 보고 그날 하루 만에 어른이 됐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전화할 때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만 합니다. 제 하루는 15년째 같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면 이불을 걷고 식당으로 나가요. 사골 육수 냄비에 불을 올리면 뽀얀 김이 천장까지 차오르는데 그 김 속에 혼자서 있으면 내가 녹아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금방 고개를 흔들지만요. 아침 7시쯤이면 복순 어르신이 오십니다. 72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드시는 분인데 15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 단골이지요. 어르신이 문을 여시면 찬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구부정한 등이 따라 들어옵니다. 제가 국밥을 갖다 드리면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며 천천히 드시다가 빈 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나가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안 오시는 날이면 식당이 한 뼘 더 넓게 느껴집니다. 점심에 5-6명, 오후에 2-3명, 저녁이면 손님이 뚝 끊깁니다. 달성군 외곽이라 저녁에 이쪽까지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7시가 넘으면 혼자 홀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는데 뉴스가 나오든 드라마가 나오든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소리가 없으면 너무 조용하니까 틀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9시쯤 되면 일어나 형광등 스위치에 손을 올립니다. 불을 끄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칙하고 소리가 나면서 홀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매일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양반한테 하는 건지,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하는 건지, 그 말을 하고 나서야 현관문을 잠을 수 있었고, 15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지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손님이 끊겼고, 설거지를 마치고 홀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멍하니 있었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회진대까지 오는 차가 드은데 경유 엔진 특유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식당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큰 사람 하나가 따라 들어왔는데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이 자외선에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만 유독 선했지요.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안전화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밥 하나 주이소 목소리가 낮고 짧았습니다. 저는 국밥을 말아드렸고 그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숟가락을 뜨다가 잠깐 멈췄어요. 국물을 입에 넣기 직전에 숟가락을 든 채 허공에서 1초쯤 머은 겁니다. 뜨거워서 그런가 싶었지만 김이 많이 나는 편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를 떠올리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사람은 묵묵히 국밥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계산대에 10,000원짜리 2장을 놓으면서 저를 보지 않았는데 지폐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거스름돈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손만 저으며 나갔고 문이 닫히자 엔진 소리가 나더니
헤드라이트 불빛이 식당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트럭 기사분이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 간 것뿐이니까요. 저는 반듯하게 펴진 10,000원짜리 2장을 금고에 넣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어 형광등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매일 밤 같은 어둠. 15년째 변한 것 없는 이 시간을 저는 괜찮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손님은 열흘에 서너 번 꼭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무 말 없이 제가 못 고치고 둔 것들을 하나씩 고쳐놓고 갔습니다. 그 손님이 두 번째로 온 건 닷새 뒤였습니다. 역시 저녁 7시가 넘어서였고 낡은 경유 엔진 소리가 먼저 도착한 뒤에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첫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 하나 주이소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아서 제가 살짝 놀랐습니다. 겨우 한 번 왔다 간 사람인데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날도 국밥을 묵묵히 비우고 10,000원짜리 2장을 반듯하게 펴서 놓은 채 나갔습니다. 거스름 돈을 내밀었지만 역시 손만 저으며 문을 나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별 생각 없이 그릇을 치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식당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싱크대 위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새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잠가도 똑 떨어지던 수도꼭지가 말끔히 잠겨 있었고 꼭지 아래 이음새 부분에 새 테이프가 감겨 있었지요.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설거지할 때까지 분명히 물이 샜거든요. 그 시간 이후에 이 식당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고쳤나? 국밥 먹고 나서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였나? 아무 말도 없이 고쳐놓고 간 겁니다. 사흘 뒤에 또 왔습니다. 그날은 홀에 있는 의자 하나가 다리 길이가 맞지 않아서 앉으면 삐걱거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의자 다리 밑에 고무 패드가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싹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석 달째 멈춰있던 주방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에 서너 번 꼭 저녁 장사가 끝날 무렵에 나타나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거스름돈 안 받고 나가시면 다음날 아침에 뭔가가 고쳐져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이거 제가 고쳤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저도 처음에는 물어볼 타이밍을 잡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4시 반에 식당에 도착해서 주방불을 켜는데 발밑이 질척했습니다. 아래를 보니 물이었어요. 싱크대 아래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물이 주방 바닥을 덮고 있었고 새벽이라 부를 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배불을 잠그려고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봤지만 손이 미끄러워 잡히질 않았고 맨발로 찬 물속에서 있자니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양동이를 가져와 물을 퍼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혼자 해야 하는구나. 15년을 혼자 해왔으니까 오늘도 혼자 하는 거지. 그런데 무릎이 실려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양동이를 준 손에 힘이 자꾸 빠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에 이 외진 곳까지 올 차가 있나 싶었는데 경유 엔진의 덜컹거림이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손님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물바닥이 된 주방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잠깐 뒤 공구 가방을 들고 다시 들어왔고 장화도 안 쉬는 채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보더니 밸브를 잠갔습니다. 터진 관 부위에 뭔가를 감기 시작했는데 저는 바로 옆에서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아래라 그 사람의 팔뚝이 제 팔에 스쳤습니다. 작업복 위로도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러져 있었으며 렌치를 돌리는 손목이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에 닿았는데 이 냄새를 첫날 밤에도 맡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요. 밀어내야 하는데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도꼭지도 고치고 의자도 고치고 환풍기도 고친 손이 바로 이 손이구나. 눈이 손등위 핏줄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걸 의식한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그냥 고마운 거야. 20분쯤 지나자 물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서며 손에 묻은 물을 작업보에 닦았고 그제야 저를 보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마침 속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그 한마디가 귀에 걸렸지만 그때는 넘겼습니다.
배송 나가는 길에 이쪽을 지나간 거겠지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진입니다. 그것만 말하고 공구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시동 거는 소리가 나더니 헤드라이트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빠져나갔고 저는 물기 남은 주방 바닥에 서서 그 불빛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최진우 이름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고쳐놓고 간 것들이 전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 의자, 환풍기. 이름 없는 손님일 때는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름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진우 씨가 올 때 국물을 한 번 더 우렸습니다. 단굴한테 좀 더 신경 쓰는 게 어때서? 하고 속으로 합리화했지만 고명도 하나 더 얹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릇에 담긴 국밥을 보면서 이건 뭐 하는 거지? 바로 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며칠 뒤 진우 씨가 국밥을 드시고 나가면서 차문을 여는 걸 창 너머로 봤는데 조수석에 지도가 펼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영남권 전체가 나와 있는 큰 지도였고 한쪽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달성군 외곽. 그러니까 이 근처였어요. 배성지가 이쪽이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같은 주에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 식당 건물을 월세로 쓰고 있는데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밀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곤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주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뜻밖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분이시네 하고 혼자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밤이 되어 식당 불을 끄기 전에 홀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새 테이프가 감긴 수도꼭지, 고무 패드가 붙은 의자 다리, 돌아가는 환풍기. 전부 그 사람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가게에서 고장난 건 제가 고치거나 참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고치고 간 거였죠. 9시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옆 가게 세탁소를 하는 정아 언니가 저를 세탁소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정아 언니는 65, 15년지기 이웃인데 입은 거칠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탁수 앞에서 빨래를 걸다가 진우 씨 트럭이 오는 걸 몇 번 보더니 하루는 제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윤정아, 저 매일 저녁에 오는 양반 누구고? 그냥 단골이에요. 언니. 정아 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단골이 새벽에 수도관을 고쳐주냐? 소문이 벌써 돈 겁니다. 작은 동네니까요. 제가 아무 말 못하자 정아 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세탁소로 들어갔지만 돌아서는 뒷모습에 걱정이 묻어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정아 언니가 왜 그런 눈을 했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 불이 꺼진 뒤에도 언니가 창문 너로 제 식당 쪽을 보고 있는 게 커튼 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형광등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아 언니가 다시 저를 붙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그 양반 배성지가 이쪽이라며. 근데 내가 알기로 건자재 하차장은 읍내 쪽인데. 정아 언니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고 저는 왜인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정아 언니가 그런 눈을 한 이유를 알게 된 건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저를 불러들이더니 빨래가 돌아가는 드럼 소리 사이로 입을 열었는데 평소랑 톤이 달랐습니다. 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윤정아,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 화물 운송하시는 분이라고. 이름은 최진우라고 대답했더니 정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드럼 세탁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5년 전에 남자를 만났어. 정아 언니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5년 전에 재혼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줬답니다. 밥도 사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세탁소가 힘들면 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정아 언니는 세탁소 보증금에서 1,000만 원을 뺏어줬다고요. 남자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겼고, 번호도 바뀌었으며, 나중에 알아보니 같은 수법으로 3명한테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아 언니가 드럼새기 위해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저를 봤는데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또 올까봐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웠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경계심을 보인 이유가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일 때문이었다는 걸 알겠으니까요.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단골이야. 목소리가 작아졌고 정아 언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럼이 돌아가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그 자리에서 정아 언니가 한 가지 더 알려줬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했다면서요. 12년 전에 이혼했다더라. 마누라가 바람났다나. 진우 씨에 대한 정보를 이미 모은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하나는 진우 씨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슴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평소보다 1시간 반쯤 늦게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린 진우 씨를 보고 저는 국자를 준 채 멈췄습니다. 왼쪽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붕대 사이로 보라색 멍이 번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진우 씨는 평소와 똑같이 주문했지만 의자를 당기는 오른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왼손은 아예 쓰지 않았지요. 진우 씨, 손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진우 씨는 의자에 앉으면서 저를 올려다봤는데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트럭이 좀 다쳤지. 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가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는 말과 같은 글자라는 걸 그때는 그냥 흘렸습니다. 소형차 한 대가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에서 오던 화물차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25톤 트럭이니 큰 사고는 아니었다면서 국밥 숟가락을 들었는데 저는 주방에 서서 그 붕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이런 길 위에 있구나.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화물차를 모는 일이라는 게 핸들 잡고 달리는 일이 아니라 매번 멀쩡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일이라는 걸 그 붕대가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생각 뒤에 바로 따라온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안 오면 어쩌지? 그 생각이 제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골 기사분이 다쳤는데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속으로 정리했지만 국밥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린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건네는 순간 진우 씨의 붕대 감긴 손목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국밥 그릇의 열기가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데 그 아래로 붕대의 거친 결이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가 손을 빼지 않았고 저도 1초, 2초 빼지 못했습니다. 붕대 아래 피부가 어떤 색인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고 그 생각에 놀라서 손을 뺐습니다. 진우 씨도 수저를 들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물부터 떴습니다. 진우 씨가 국밥을 비우고 일어서면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반쯤 열었다가 저를 보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지요.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만 원짜리 2장을 놓은 뒤 나갔습니다. 펴진 지폐 거스름 돈 사양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 전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가 뭘 잡은 건지 원래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며칠 뒤 아침 복순 어르신이 늘 같은 시간에 오셔서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국밥을 갖다 드렸고 어르신은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행주를 접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윤정아 그 사람 올 때네. 얼굴이 달라. 어르신은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국밥을 드셨고 저는 행주를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달라진다니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거울을 본 적이 없었는데 72년을 살아온 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였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빈 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주가 쥐어진 채로 물이 손등 위를 타고 흘렀는데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데 보통은 엄마 잘 먹었어요? 잘 잤어요. 같은 짧은 말을 주고 받지요. 그런데 그날은 민재가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단골 기사분 있잖아요. 좋은 분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엄마가 전에 통화할 때 말했잖아요. 고장난 거 고쳐준다고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전화 통화 중에 무심코 꺼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사람 이야기를 했다고. 나도 모르게. 민재는 그 이상 묻지 않았고 엄마 일찍 주무세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찌그러진 범퍼가 떠올랐고 붕대 감긴 손목이 떠올랐으며 아닙니다라고 하며 돌아선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복순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잡고 익혔지요. 내 얼굴이 달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 무슨 15년 전 남편을 보내던 그 아침이 돌아와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불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고 인정하면 안 돼. 인정하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지만 속눈썹 위에 올라온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일기보에서 영남 내륙 한파 특보가 떴습니다. 발성군 외곽체가 온도 영하 18도. 그리고 그날 저녁 진우 씨의 차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식당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진우 씨의 점퍼 어깨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 서리가 내려앉은 채로 문을 연 진우 씨의 첫 마디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국밥 하나 주이소 하지만 평소와 같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범퍼가 칼바람에 얼어붙은 듯 뻣뻣해져 있었고 안전한 밑에 흙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시간이나 늦었다는 건 그만큼 도로가 얼어 있었다는 뜻이었고 창밖을 보니 주차된 차 유리에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었지요. 저도 모르게 한참 서서 그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말아들이는 사이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영남 내륙 한파 특보, 도로 결빙주의보, 차량 이동자재 권고 진우 씨가 국밥 숟가락을 멈추고 라디오를 들었고 저도 멈추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뉴스를 듣고 있는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요. 진우 씨가 국밥을 다 비운 뒤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도로가 얼어서 위험한데 주차장 차에서 자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재우자니 15년 동안 이 공간에 남자가 밤을 보낸 적이 없었고 차에서 자라고 하자니 밖에 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우 씨가 점퍼를 연미며 문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안 돼. 보내야 해.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차 유리가 성에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라디오에서 1시간 전에 체감온도 영하 18도라고 했던 게 떠올랐지요. 진우 씨 제가 불렀을 때 진우 씨는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을 순 없잖아요. 식당 안에 계세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고 스스로도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반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저를 돌아봤는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지요. 고맙다는 뜻인지 미안하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진우 씨는 다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홀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건 낮 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밤 9시가 넘어 바깥이 영하 18도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됩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앉았고 진우 씨는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15년 만에 이 식당에서 누군가와 밤을 보내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추위가 모든 걸 얼려버린 밤이라 그랬을 겁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침묵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겠지요. 저는 마누라한테 차인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나온 말이었지만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1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할 때라 집을 한 달에 열흘 이상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요. 진우 씨는 국밥 숟가락을 돌리듯 천천히 말했는데 화가 나는 톤이 아니라 오래된 서류를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너무 비웠으니까 당연한 거지에. 당연한 거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정리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숟가락 돌아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진우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영남권만 돕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사람이 왜 전국이 아니라 이 근처만 도는지 이유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곁을 비우지 않겠다는 직업의 범위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곁에 있을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잖아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국자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우 씨가 말을 멈추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한마디를 더 꺼내려다 삼킨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다물렸고 시선이 카운터 너머 주방 쪽을 한번 훑었지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꺼내려 했던 말이 어머니 이야기였다는 걸요. 아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는 것 말고는 움직이는 게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내일 아침 장사 준비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에 주방으로 갔는데 쌀포대를 들어야 했습니다. 15kg짜리를 선반에서 내려야 하는데 허리가 삐끗한 게 며칠 전부터 좋지 않았거든요. 이를 악물고 포대를 잡아당기는 순간 허리가 꺾이듯 아파왔습니다. 무릎부터 바닥에 닿았고 포대가 반쯤 미끄러지면서 제 위로 기울었습니다. 등 뒤에서 손이 왔습니다. 크고 두꺼운 손이 제 허리춤을 받쳤습니다. 미끄러지던 포대를 다른 손이 잡아 올렸고 제 몸이 천천히 세워졌습니다. 등에 닿은 손바닥의 넓이가 점퍼 위로도 느껴졌는데 그 넓은 온기가 등에서 시작해서 어깨까지 번졌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위에 떠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제 등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도 허리가 아플 때도 새벽에 사골 냄비를 올릴 때도 뒤에서 받쳐주는 손은 없었지요. 그걸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손이 닿으니까 15년의 빈자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공기가 목에서 막혔고 눈 위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부축해 의자까지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물 한 잔을 가져다 제 앞에 놓았지요. 한 발 뒤로 물러선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냐는 질문이 허리를 묻는 건지 다른 것을 묻는 건지 저도 모르게 구분이 안 됐지요. 물잔을 잡은 손이 떨렸고 물을 마시려는데 입술에 닿기 전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우는 건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들었던 것, 혼자 버텼던 것, 혼자 끄던 불, 혼자 접던 이불, 그 모든 혼자의 무게가 등에 닿음은 손 한 번에 갈라진 겁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 거리가 테이블 하나로 줄어 있었습니다. 언제 줄었는지 모릅니다. 진우 씨가 의자를 당겨온 건지 제가 카운터에서 내려온 건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지요. 바깥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고 얼어붙은 듯 고요한 밤이 되었습니다. 진우 씨가 의자 두 개를 붙여놓고 점퍼를 벗어 접은 뒤 눕는 신용을 했는데 저는 카운터 뒤 보관함에서 담요를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닿지 않게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두고 건넸는데 진우 씨가 받아드는 순간 담요 끝자락이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 손을 빼지 않았고 진우 씨도 담요를 당기지 않은 채 1초쯤 멈추었다가 조용히 가져갔습니다. 진우 씨가 의자에 누워 눈을 감았고 저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그 등을 보았습니다. 의자에 누운 등이 넓었는데 저 등도 12년 동안 기댈 꽃 없이 혼자 트럭시티에 누웠겠구나 싶으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카운터 뒤에 걸어둔 겉옷을 가져왔습니다. 진우 씨의 어깨 위에 살며시 올렸는데 옷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점퍼 위로 어깨뼈에 단단한 윤곽을 스쳤습니다. 넓은 어깨였습니다. 25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손가락 끝에서 올라왔지요. 진우 씨가 눈을 뜨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눈을 뜨지 않은 건 눈을 뜨면 제가 손을 거둘 걸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돌아서면서 제 어깨가 서늘한 걸 느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추운 건 저인데 따뜻한 기분이 드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카운터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당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9시가 한참 넘었는데 형광등이 꺼지지 않은 채였지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9시면 끄던 불이 오늘 밤에는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으니까, 불을 끌 이유가 없으니까.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쳐서 밖에서 보면 가게가 아직 열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얼어붙은 밤 꺼지지 않는 불. 15년 만에 처음인 밤이었습니다. 이 편안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파가 풀린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카운터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든 모양이었는데 등이 뻐근했고 목이 한쪽으로 굳어 있었지요. 눈을 뜨자마자 진우 씨가 누워있던 쪽을 봤습니다. 의자 2개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담요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건넨 그 담요였는데 모서리가 가지런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 옆에만 원짜리 2장이 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국밥값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간 겁니다. 가문을 열자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차가 서 있던 자리에 타이어 자국만 길게 남아 있었고 그 자국 위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국이 곧 지워지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발이 바깥으로 한 걸음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차가 나간 방향이 대구 시내 쪽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진우 씨가 다시 왔습니다. 밖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을 때 무채를 썰고 있던 칼이 도마 위에서 멈춘 걸 저도 느꼈습니다. 문이 열렸고 찬바람이 들어왔으며 그 뒤에 진우 씨가 서 있었지요. 국밥 하나 주이소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진우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윤정 씨, 저를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한파였을 때 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진우 씨는 그걸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수저를 들고 국물부터 떴습니다. 한 숟갈 뜨고 멈추는 그 버릇, 숟가락이 허공에서 1초 머무는 동안 진우 씨의 눈이 먼 데를 보았다가 돌아왔고 천천히 삼켰지요. 식사가 끝나고 진우 씨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빈손이었습니다. 뭐 꺼내시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진우 씨가 입꼬리만 올린 채 웃었는데 눈은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허리 다친 거 기억하고 뭔가를 사온 건데 내밀지 못한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우 씨가 10,000원짜리 2장을 펴서 놓고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았습니다. 윤정 씨, 제가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12년 전에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도 없고 25톤 트럭 하나와 1톤 포터가 전부인 사람이 국밥 한 그릇에서 어머니 맛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국밥이 아니라 저한테 온 거였고요. 기다리겠습니다. 한마디뿐이었는데 제 귀에 남은 건 기다림. 그것만 남았습니다. 진우 씨가 문을 열고 나갔고 찬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다가 문이 닫히면서 잘렸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가 도로로 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놓고 간 10,000원짜리 2장을 집어들었는데 늘 그랬듯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구겨진 돈을 낸 적이 없었지요. 저는 그 돈을 카운터 서랍에 넣지 않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서랍에 넣으면 다른 돈이랑 섞여버릴 것 같아서요. 그 주 일요일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다. 뭐 먹었는데? 라면. 엄마 또 라면이야? 국밥집 하는 사람이 왜 라면을 먹어? 혼자인데 국밥 끓이면 남자나? 그 말이 나오고 전화이 넘어 민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조용했지요.
혼자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 게 이상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였으니까 당연한 말인데 그날은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분 진우 씨라고 했지? 요즘도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엄마가 지난번 전화할 때 단골 손님이 국밥을 잘 먹는다고 했잖아. 그때 목소리가 달랐어. 뭐가 달라? 좋아 보였어?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얼굴이 달라진다고 했고 아들은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2번 했습니다. 한 번이면 될 말을 2번 한 건 제가 걱정할까봐 한 게 아니라 진심이라서 한 겁니다. 이 아이가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도 돼. 그걸 괜찮아로 바꿔서 한 거였지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보았는데 형광등이 꺼진 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고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누가 잡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6시 반이었어요.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이라 식당 안이 누울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진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진우 씨의 얼굴 절반을 비추었습니다. 그 흘린 피부 위에 주황빛이 내려앉은 얼굴을 보면서 저는 국자를 준 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배송이 일찍 끝났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 등 뒤로 진우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일부러 국만 저었지요. 국밥을 내려놓을 때 진우 씨의 손과 제 손이 그릇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릇을 건네는 짧은 순간이었는데 진우 씨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그릇의 열기가 2사람 손가락 사이로 올라왔고 그 열기 아래로 진우 씨 손가락에 굳은 살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20년 넘게 핸들을 잡은 손이었지요. 갈라지고 거칠었는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고 그 떨림이 그릇을 타고 제 손목까지 전해졌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손을 뺐고 저도 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손끝에 남은 굳은 살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식사가 끝나고 진우 씨가 빈 그릇을 카운터 쪽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자리에 놓고 갔는데 오늘은 직접 들고 온 겁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진우 씨가 제 눈을 보았습니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나오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막아야 했는지도 모르지만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노은 이미 졌는데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춰서 밖에서 보면 가게가 아직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날 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다음 날 저녁에도 왔고 그 다음 날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밤사가 끝나고 홀에 2사람만 남았을 때 진우 씨가 카운터 앞에 서서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굳은 살이 제 손등에 닿았고 손가락 사이로 기름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진우 씨의 손이 제 손보다 2배는 컸는데 그 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우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서 고개로 대답한 건데 그 끄덕임 하나에 15년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점퍼 위로 팔의 단단함이 전해졌고 제 이마가 진우 씨의 쇄골 근처에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만에 누군가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거였지요. 빠르고 강했습니다. 64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박동이었고 그 박동이 제 이마를 타고 관자놀이까지 울렸습니다. 형광등을 껐습니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껐는데 그 하나의 빛 아래에서 2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서로를 느꼈습니다. 진우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이 진우 씨의 등 위에 올라갔습니다. 등이 넓었습니다. 25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의 등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생각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그 등을 쓸어내리는 순간 진우 씨의 숨이 거칠러졌습니다.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이 나이에 이렇게 왕성할 줄은 몰랐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데도
진우 씨의 체력은 남아돌았고 저는 그게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 아래에 15년 동안 얼어있던 것이 녹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라기보다는 감각이었지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 매듭이 하나씩 끌어지는 것처럼 천천히 오래. 나란히 누웠을 때 진우 씨가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거친 손끝이 이마를 스치고 귀 뒤로 넘어갔는데 그 한 번의 쓸어넘김이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현광등 하나가 켜진 채였고 그 빛이 유리창에 비쳐 밖에서 보면 가게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새벽에 진우 씨가 먼저 일어나 점퍼를 입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국밥집 2층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가지 말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이 사람도 아침 배송이 있을 테니까요. 진우 씨가 문 앞에서 돌아봤는데 아무 말하지 않았고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나고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천장을 보았습니다. 등 뒤에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의 넓이, 심장의 박동, 거친 손끝이 이마를 스치던 감촉 전부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제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여도 될까?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천장을 향해 한 말인데 그 말이 누구한테 가는 건지 저도 몰랐지요. 하늘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자신한테 하는 건지. 그 후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걸레질을 하려는데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건물주 박 사장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린 적은 있어도 무단으로 넘긴 적은 없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박 사장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월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직 안 넣었는데요. 아, 그게 따로 넣어주신 분이 있어서 걸레를 든 채 멈췄습니다. 박 사장이 말을 이었는데 최 사장님이라고 트럭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오자 귓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가 넣겠다고 하셨어요. 석 달째입니다. 석 달 첫눈이 내리기 전부터였습니다. 수도꼭지 고쳐주고 의자 다리 박아주고 환풍기 분해해서 해서 닦아주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제 월세까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 떨어져 바닥에 닿았는데 그 소리가 텅 빈 식당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지요.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화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15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장례비도 제가 마련했고 국밥집 보증금도 제가 모은 돈이었으며 민재대학 등록금도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여본 돈으로 냈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린 적이 없었지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제가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건드린 겁니다. 가게 안을 서성이다가 진우 씨가 고쳐놓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아래 새 호스, 의자 다리에 끼운 고무 패드, 환풍기 필터에 붙은 새 하나하나가 전부 이 사람 손을 거친 것들이었는데 그때는 고마웠던 게 지금은 뒤집혀서 자존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본 건가? 조리대 위에 손을 짚었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 세게 짚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 씨가 온 건 그날 저녁 7시 넘어서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조리대 앞에 서 있었는데 평소처럼 국밥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끄지 않았고 켜지도 않은 체형 형광등 하나만 달랑 켜진 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씨가 들어와서 늘 앉던 자리로 가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월세요. 진우 씨의 발이 바닥에 붙은 게 보였습니다. 박 사장한테 전화 왔어요. 석 달째 대신 내고 있었다면서요. 진우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는데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라는 뜻이니까요. 왜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가 나서 갈라지는 건지 다른 이유인지 저도 구분이 안 됐지만 눈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묻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불쌍해 보였습니까? 혼자 국밥 그리는 늙은이가 딱해 보여서 그러신 겁니까? 진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이 사람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멈추지 못했지요.
15년치 자존심이 입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남한테 기없는 사람입니다. 남편 떠나고 장례비도 제가 냈고 아들 키우는 것도 제가 했어요. 월세 못 낼 만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조리대의 제 손가락이 더 하얘졌고 진우 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게 보였지요. 그리고 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식당 한영광 등 불빛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불쌍해서 한 거면 한 번 내고 말았을 겁니다. 석 달을 낸 거니 식당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진우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25톤 트럭을 20년 넘게 몬 사람이었고 이혼하고도 울지 않았을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지요. 여기 와서 국밥 먹으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 손이 조리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도 가게를 하셨는데 손님이 구겨진 돈을 내면 서러워하셨습니다. 지폐를 펴서 놓던 그 습관 첫날 밤부터 한 번도 구겨진 돈을 낸 적이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던 예의를 식당에서도 지키고 있었던 거였지요. 매달 초에 이 가게 불이 안 켜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진우 씨는 그 말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사람이 고개를 숙이니까 어깨가 앞으로 접혀들었고 그 모습이 25톤 트럭의 운전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사람의 등과 겹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사라졌습니다. 분노가 바닥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차올랐는데 그게 뭔지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서 있었지요. 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늘 그랬듯 반듯하게 펴서요. 국밥값입니다. 오늘도 먹고 가겠습니다. 국밥을 끓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스 불을 켜고 냄비에 육수를 부었는데 국자를 잡은 손이 제대로 쥐어지질 않았지요. 국을 저으면서 등 뒤로 진우 씨가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내려놓을 때 진우 씨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닦지 않고 있었고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첫 숟갈 멈추는 그 버릇. 이번에는 그 멈춤이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는 시간이 길어진 건 방금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겠지요. 진우 씨가 천천히 삼켰고 저는 그걸 지켜보다가 카운터 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예월세는 다음 달부터 제가 냅니다. 진우 씨가 수저를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겨우 들릴 만한 크기였을 겁니다. 국밥 계속 드시러 오세요. 진우 씨의 수저든 손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고개를 숙인 채 국물을 한 번 더 떠서 삼켰는데 삼키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대답이 필요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진우 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빈 그릇을 카운터 쪽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그랬던 것처럼요. 그릇을 내려놓을 때 진우 씨 손등이 제 손목 가까이를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닿으려다가 멈춘 건지 원래 닿을 거리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진우 씨의 손이 그릇에서 떨어지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잠시 뒷차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진우 씨가 가져다 놓은 빈 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게 비워져 있었지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국밥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빈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진우 씨가 석 달 전에 테이프 감아놓은 꼭지에서 물이 나왔고 그 물로 빈 그릇을 씻었습니다. 씻으면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무서운 거였구나. 그 뒤로 진우 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그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저도 모르게 도로 쪽을 바라보게 됐는데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건 택배 트럭이거나 지나가는 차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시간에 도로를 보는 게 몸에 박혀버렸고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장사는 평소대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점심 손님 받고 저녁에 마무리하고 불 끄고 들어가는 생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식당이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내 객자리 작은 가게가 이상하게 허전했고
진우 씨가 앉던 창가 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으면 괜히 시선이 갔습니다. 형광등을 9시에 끄는 대신 9시 반까지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혹시 이 불빛을 보고 올까 해서요. 그런데 올 사람이 오지 않는 밤에 불을 켜두는 건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열흘째 되는 밤 스위치를 내리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같은 말이었는데 같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은 그 말이 저를 잠재웠는데 오늘은 그 말을 하고 나서 눈이 더 말똥말똥해졌지요. 괜찮지 않다는 걸 이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 이야기가 있던 그 목요일 이후로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그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여흘이 지났습니다.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름을 알게 된 것도 수도관이 터진 새벽이었고 번호를 교환할 만큼 가까워진 건 한파밤이었는데 그때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관계가 되니까 관계가 되면 이을게 생기니까 장사는 평소대로 했습니다. 새벽에 육수를 올리고 점심에 손님을 받고 저녁에 닫고 달라진 건 없어야 하는데 진우 씨가 앉던 참가자리 의자를 다른 쪽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만 비어 있으면 가게가 한 뼘 넓어 보였고 누가 앉으면 아닌 사람이라는 게 바로 보였지요. 화요일 아침 복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국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행주를 접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국물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트럭 아저씨, 요새 안 오나? 배송이 바쁜가 봐요. 어르신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복순 어르신은 국물 위로 올라오는 김을 한참 보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빈 그릇이 아니라 반쯤 남은 그릇을요. 어르신이 국밥을 남기시는 건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어서시면서 카운터 앞을 지나가다가 멈추셨는데 저를 보지 않고 형광등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윤정아, 불 좀 늦게 거라. 어두우면 사람이 못 찾아온다. 그 말씀을 하고 문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형광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구시면 끄던 그 불을요. 복순 어르신은 이 식당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걸 15년을 지켜본 사람이었고 그 불이 누구를 위해 켜져 있어야 하는지를 저보다 먼저 안 겁니다. 그날 저녁 9시가 지났는데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9시 반에도 끄지 않았고 10시가 되어서야 형광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껐습니다. 하나만 켜둔 건 혹시나 해서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아 언니가 빨래방에서 건너왔습니다. 앉지도 않고 서서 입을 여는데 전과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정아 언니가 부드러운 건 뭔가 할 말이 있을 때라 오히려 긴장이 됐지요. 윤정아, 나 어제 세탁물 배달 갔다가 남대구 물류센터 앞을 지나갔거든. 행주를 접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국밥지는 그 낡은 포터 한 대 서 있었는데 운전석에 불도 안 켜고 앉아있더라. 그 사람 차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어. 손에 들린 행주가 멈추었습니다. 진우 씨 집은 대구 시내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정아 언니가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류센터 쪽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양반이 달성군 쪽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닌다더라. 간이 안 좋다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간 마침 속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되감이 아니라 병원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윤정아 정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떠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뭔가와 싸우고 있는 소리였지요. 내가 그 사람 의심한 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 한마디에 제 눈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돌려 참았습니다. 5년 전에 속은 뒤로 남자를 전부 의심하게 된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입을 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네가 다치는 건 못 봐. 그것만 알아줘. 정아 언니가 일어나면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빨래방으로 돌아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금요일 저녁 민재가 왔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대구에 내려온 겁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놀라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야, 왜 말도 없이 와. 엄마 보고 싶어서요. 30 아들이 됐뜸. 그런 말을 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민재는 운동화 끈도 안 풀고 들어와서
카운터 옆 의자에 앉더니 가게 안을 둘러보았는데 눈길이 창가 자리에서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나 국밥 한 그릇만 국밥을 끓여 내려놓자 민재가 국물부터 한 숟갈 떴습니다. 삼키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그분 알아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 아저씨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월세 낸 것도 알아요. 민재야, 네가 어떠해? 25톤 트럭은 본인 거고 개인차도 따로 있대요. 대구 시내에 집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트럭을 모는 게 아니라 그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박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월세 밀린 적 있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게 무거웠지요. 그리고 엄마, 내가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숨을 들으시는 게 안 됐습니다. 연락처를 물류센터에서 알아내서 먼저 전화한 건데 그분이 봤더니 한참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민재가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끓이는 거 못 보면 저는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게 다였어요. 앞치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쥐었는데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카운터 위에 낡은 수첩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그분이 직접 주신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뒤에 차에서 이걸 꺼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라고 가죽 표지가 달아서 갈색이 바른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고 고무줄이 느슨하게 걸려 있었지요. 저는 손이 떨려서 바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말로 등 떠밀지 않고 옆에 앉아서 기다려주는 아이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누게 바른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어서 네 조각으로 나눌 것처럼 보였는데 펼치자 손글씨가 나왔습니다. 여자 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작은 글씨로 사골, 우리는 시간, 파 넣는 순서, 고춧가루 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 레시피였습니다. 글씨 아래에 엄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뒤는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우 씨,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남긴 레시피 진우 씨가 제 국밥을 처음 먹었을 때 첫 숟갈에서 멈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맛이었구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 제 국밥에서 난 거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8일, 12월 13일, 12월 17일, 12월 22일 진우 씨가 제 식당에 온 날이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동그라미 안에 한 글자씩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침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허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에는 새벽 불 켜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도관이 터졌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를 보러 온 거였습니다. 매번요. 국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부러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자 카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달성군 소재 내과 병원 진료 카드. 이름 최진우 진료과 소화기 내과 그 옆에 지도 한 장이 접혀 있었는데 펼치자 영남권 전체 지도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2개 쳐져 있었지요. 하나는 제 식당이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이었습니다. 마침 속 나가는 길이었습니다라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식당에 들른 겁니다. 매번 빨간 동그라미 2개를 오가면서 이 사람은 자기 몸도 챙기고 저도 확인한 거였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어머니도 혼자 국밥집을 하셨대요. 수첩을 준 손이 굳었습니다. 밤에 가게에서 쓰러지셨는데 다음날 새벽에야 이웃이 발견했다고. 이미 늦었대요. 그분이 장거리 나간 사이에 수첩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늦은 저녁마다 찾아온 이유, 고장난 것들을 고쳐놓은 이유, 월세를 대신 낸 이유, 이 가게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 전부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속죄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곁에 없었던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여자가 같은 일을 당할까? 밤마다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확인이 아니라 마음이 된 거였고요. 민재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9대는 제 손보다 작았던 손이 언제 이렇게 커졌는지 그 손이 제 주먹진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었지요. 엄마 15년이잖아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5년치 무게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끓인 육수, 혼자 끈 불, 혼자 잠근 문, 혼자 중얼거린 괜찮습니다. 그 15년을 이 아이가 안아버렸습니다. 이제 울어도 돼요. 목이 막혔습니다. 숨을 쉬려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눈 위로 뜨거운 것이 넘쳐서 뺨을 타고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온 적은 있어도 누군가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오열한 뒤로 아들 앞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지요. 이 아이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 아이까지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울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참고 참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어깨가 떨렸고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놨습니다. 삼례된 아들의 팔이 넓었고 그 팔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민재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괜찮아요. 제가 15년 동안 저한테 해왔던 괜찮습니다. 뜻이 달랐지요. 제가 한 말은 참겠다는 말이었고 민재의 괜찮아요. 이제 그만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숨이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제 앞에 놓았고 저는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부어서 넘어가지 않았지만 천천히 삼켰지요. 민재는 맞은편에 다시 앉아서 식어버린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다시 끓여줄까? 민재가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본 아들의 웃음 중에서 가장 편한 얼굴이었지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는데 그걸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전화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했지만 민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국밥을 떠먹으면서 기다려 주었지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갔습니다. 4번째가 울리려는 순간 연결됐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진우 씨, 내일 저녁에 국밥 끓여 놓을게요. 전화 너머에서 한참 동안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한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가 귀를 타고 가슴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민재가 빈 그릇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올라갈게. 밤에 푹 자. 아들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아까 그 국밥 맛있었어? 식은 거 먹고 무슨 맛을 알아? 식어도 맛있는 게 엄마 국밥이잖아요. 민재가 웃으며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수첩, 빈 그릇 하나, 물컵 하나. 저는 수첩을 집어들고 첫 장에 바른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진우 씨 어머니의 국밥 레시피. 제 레시피와 닮은 것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지만 사고를 우리는 시간이 제 방식과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0분. 그 10분의 차이 속에 어머니의 맛이 있었고 진우 씨는 그 10분을 첫 숟갈에서 매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큰 냄비를 올렸습니다. 내일 쓸 육수를 미리 잡아두려는 겁니다. 사고를 넣고 물을 부으면서 이번에는 평소보다 10분 더 끓여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형광등을 끄지 않았습니다. 복순 어르신 말씀대로요. 어두우면 사람이 못 찾아오니까요. 다음날 영업을 마친 저녁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식당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전화가 땅을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이 며칠 사이에 한 뼘은 더 그을린 것 같았지요. 저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는데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요. 진우 씨도 문 안쪽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4개가 있었는데 그 거리가 15년 같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나갔습니다.
진우 씨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3개, 2개 하나, 그리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점퍼 위로 심장 소리가 전해졌는데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이 사람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닿은 거였습니다. 등이 넓었고 그 넓은 등 아래로 심장이 뛰는 게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12년 동안 기댈 곳 없이 혼자 잠들었을 이 등을 제 손이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였습니다. 진우 씨의 점퍼 지퍼를 제 손이 내렸고 진우 씨가 제 손목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인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깊고 더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는데 멈추지 않았고 속궁합이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맞았고 진우 씨의 체력은 여전히 남아돌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지요. 밤이 깊어지는데도 진우 씨의 손이 제 허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도 그 등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식은 뒤에 남은 건 불이었습니다. 평강등 하나가 켜진 채 두 사람 위를 비추고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그 빛이 밖에서 보면 아직 살아있는 가게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란히 누워서 진우 씨가 제 이마에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거친 손끝이 관자놀이를 스쳤는데 그 한 번의 쓸어넘김 뒤에 진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진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닿았고 그 거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15년 만에 다른 사람의 손이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진우 씨가 일어나 점퍼를 입었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누워서 그 등을 보았는데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국밥 끓여 놓을게요. 진우 씨가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돌아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올려둔 냄비에서 사골 냄새가 나고 있었고 뚜껑을 열자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더 끓인 육수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고 잠을 설치로 떠진 겁니다. 15년 동안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다 억지로 몸을 끌어올리던 때와는 전혀 다른 아침이었지요.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15년 동안이 거울 앞에 섰지만 제 얼굴을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물기 묻은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볼살이 처져 있었으며 입꼬리 옆으로 잔주름이 부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누굴 만나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이 수건을 집어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형광등을 켜니 텅 빈 홀이 한꺼번에 밝아졌는데 어젯밤 올려둔 큰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있었지요. 뚜껑을 열자 사골 냄새가 올라왔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더 끓인 육수였지요.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안 쳤습니다. 늘 하던 대로 손님용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데 오늘은 쌀을 헹구는 손이 평소보다 정성스러웠지요. 물을 3번 갈아부었고 4번째에 물이 맑아지자 그제야 불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15년 동안 2~3번이면 넘기던 걸 오늘은 한 번 더 헹군 겁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내 4개짜리 작은 식당인데 진우 씨가 앉던 참가 자리를 유독 오래 닦았고 의자를 살짝 빼두었지요. 누가 보면 영업 준비처럼 보였겠지만 이건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복순 어르신이었지요.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자리, 15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오늘도 구부정한 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국밥을 갖다 드렸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드시기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르신이 국밥을 다 드시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수저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홀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지요. 깨끗이 닦인 테이블, 빼둔 의자,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형광등 72년을 살아온 분의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게 있었나 봅니다. 어르신이 일어서면서 카운터 앞을 지나가다가 멈추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보셨는데 어젯밤에도 끄지 않은 그 불이었습니다. 윤정아, 예, 어르신 불이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가셨습니다. 형광등은 원래 차가운 빛인데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 달라지면 빛도 달라 보이는 겁니다. 15년 동안 혼자를 비추던 불이 오늘은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8시쯤 정아 언니가 빨래방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언니가 제 식당 쪽을 보더니 잠깐 멈칫하다가 걸어왔지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정아 언니는 깨끗이 닦인 테이블과 빼둔 의자를 보고 눈을 깜빡했습니다. 아침부터 반짝반짝하네. 가게가 그냥 닦은 거예요. 언니, 정아 언니가 속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의자를 빼고 앉더니 짧게 말했지요. 국밥 한 그릇 쳐라. 배고프다. 국밥을 말아들렸습니다. 정아 언니가 수저를 들고 국물을 떴는데 한 숟갈 삼키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아 맛있다. 네 국밥목이 매웠습니다. 5년 전에 사기당한 뒤로 사람을 의심하게 된 사람이, 진우 씨를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지금 제 국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합니다. 그게 국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지요. 언니 고마워요. 뭐가 그냥요. 정아 언니가 더 묻지 않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일어서면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지요. 언니가 나간 뒤 저는 빈 그릇을 치우면서 언니 손이 닿았던 어깨가 한참 따뜻한 걸 느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다음 바닥을 닦았는데 평소에는 대충 밀고 끝내던 걸 그날은 구석구석 닦았지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바닥을 닦고 있다는 게 15년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니까요. 6시가 넘자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가 팔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랐거든요. 매주 국밥을 드시면서 한 번도 팔을 빼달라 한 적이 없었지만 좋아서 안 빼달라 한 건지 그냥 말을 안 한 건지는 달랐으니까요. 결국 조금만 썰어 따로 담아 놓았습니다. 와서 물어보면 되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것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저녁이었습니다. 6시 반이 지나자 도로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유 엔진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가게 앞에서 멈췄지요. 귀가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으며 안전하가 땅을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씨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안전화에 흙이 묻어 있었으며 얼굴은 여전히 그을려 있었지요.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오른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문장 하는데 이렇게 떨릴 일인가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진우 씨가 종이 봉투를 테이블 끝에 내려놓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스를 켜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밥을 퍼놓고 국물을 부은 다음 팔을 조금만 올려서 진우 씨 앞에 놓았고 제 것도 한 그릇 말아맞은 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은 건 국밥을 사이에 두고는 처음이었지요.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불러서 온 겁니다. 제가 부른 겁니다. 진우 씨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떴는데 늘 그랬듯 첫 숟갈에서 멈추었지요. 숟가락이 허공에서 머무는 그 짧은 시간, 저는 이제 그 멈춤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 끼워져 있던 바랜 종이 어머니의 손글씨에 씹히 사골 우리는 시간의 10분 차이. 이 사람은 매번 2초 동안 어머니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 씨가 천천히 삼켰고 수저를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는데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제 국밥을 떴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삼키는 소리, 밥알을 씹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식당 안을 채웠고 침묵인데도 조용하지 않았지요.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서 조금만 넣었어요. 저는 많이 넣는 거 좋아합니다. 파를 한 줌 더 썰어 진우 씨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 씨가 테이블 끝에 놓았던 종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 파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국 파스 2통 포장이 구겨져 있었지요. 주머니 안에서 오래 들고 다닌 거였습니다. 처음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빈손을 뺐던 그때,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꺼내려다 접었던 그때, 다음 파밤에 제가 허리를 다친 걸 기억하고 약국에서 사왔는데 지금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겁니다. 포장의 굳김이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저는 파스 2통을 꺼내들고 한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에 10,000원짜리 2장을 넣었던 그 주머니예요. 진우 씨, 병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진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는지 눈이 잠깐 커졌다가 돌아왔지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꾸준히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국밥값을 놓을 때에 예의와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요. 진우 씨가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직접 가져왔고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제 눈을 보았지요. 내일도 올게요. 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어진 거였지요. 내일 다시 올 테니까요. 차가 도로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빈 그릇 2개가 카운터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게 비워져 있었고 수저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지요. 싱크대로 옮기면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진우 씨가 3달 전에 테이프 감아놓은 꼭지에서 물이 나왔고 그 물로 2 그릇을 함께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 앞에 서서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는데 주머니 안에서 파스 포장에 굽겨진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지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괜찮습니다. 저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해야 잠이 왔고 그 말이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참겠다는 말이었고 참겠다는 말은 혼자 버티겠다는 말이었으며 혼자 버티겠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끓인 육수가 구시마다 혼자 끈 불이 매일 밤 혼자 잠금 문이 전부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15년이 걸렸지요. 불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현광등 하나만 켜두고 나머지를 껐지요. 복순 어르신 말씀대로입니다. 어두우면 사람이 못 찾아오니까요. 현관문을 잠그면서 오늘은 괜찮습니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팔을 얼마나 다듬어 놓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데에 나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15년을 혼자 버틴 사람도 다시 누군가와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었고 12년을 떠돌던 사람도 다시 돌아갈 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요. 제가 15년 동안 저한테 했던 괜찮습니다는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지는 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오늘 저녁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